잠시 후 또 한 사람이 식당차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4, 50대의 키 큰 남자로 마른 피부에 피부가 가무잡잡했고 간자놀이 부근엔 흰 머리가 조금 섞여 있었다. 인도에서 온 대령이로군. 푸아로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대령은 젊은 여자에게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더베넴 양. 안녕하세요. 아르베스너 대령님. 대령은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한 손을 올려놓은 채 서 있었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앉으세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라고 해서 꼭 수다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먹어야 하는 건 아니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관없으니 앉으세요. 대령이 의자에 앉았다. 대령이 거만한 태도로 급사를 불렀다. 그는 계란과 커피를 주문했다. 대령의 시선이 잠시 에르킬 푸아에게로 머물렀지만 관심 없다는 듯이 지나갔다. 그러나 영국인이 마음속을 정확하게 읽은 푸아로는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외국인이로군. 국민성에 걸맞게 두 영국인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간단한 몇 마디의 말이 오가고 난 후 여자가 일어나 자신의 객실로 돌아갔다. 점심시간에도 그 두 사람은 푸아로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한 탁자에 앉았다. 두 사람 모두 세 번째 승객을 무시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아침 식사 때보다는 활기를 띠었다. 아르베스너 대령은 펀자브 지방에 대해 이야기했고 여자가 가정교사로 바그다드에서 일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그곳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함께 알고 있는 친구들이 몇 있다는 걸 알고서는 좀 더 친밀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나이든 토미 아무개에 대해 이야기했고 제리 아무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령은 그녀에게 곧장 영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스탄불에서 내릴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곧장 갈 거예요. 그러면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2년 전에 이 길을 지나갔을 때 이스탄불에서 사흘 동안 머문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당신이 곧장 가신다니 아주 반갑군요. 나 역시 그러니까요. 그는 살짝 얼굴을 붉히고 겸연쩍어하며 말했다. 우리 대령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로군. 기차 여행도 선박 여행만큼이나 위험하단 말이야. 에르킬 푸아로가 흥미를 느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더베넴 양은 그러면 아주 멋질 거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약간 감정을 자제하는 듯한 면이 있었다. 에르킬 푸아로가 눈치를 챈 대로 대령은 더베넴 양을 객실까지 바래다 주었다. 기차가 타우루스 산맥의 장엄한 광경을 지나칠 때였다. 그들 두 사람은 통로에 나란히 서서 실리시안 산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자의 입에서 갑작스런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들 가까운 곳에 서 있다가 그녀가 중얼거리는 걸 들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예, 이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르버스너 대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모난 턱선이 더욱 굳어져서 엄격해 보일 뿐이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소리를 낮추세요. 괜찮아요. 대령이 푸아로 쪽을 쏘아보고는 계속 말했다. 난 당신이 가정교사를 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부모들과 넌더리 나는 말썽쟁이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녀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짝 웃었다. 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쪽은 오히려 부모들이란 걸 당신에게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아마도 아르버스 너스로선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부끄러웠던 모양이었다. 한편의 기묘한 코미디를 보는 것 같군. 푸아로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나중에 이 생각을 다시 떠올리게 됐다. 그들은 그날 밤 11시 30분쯤에 코냐에 도착했다. 두 영국인은 눈 내리는 플랫폼을 산책하려고 밖으로 나갔다. 푸아로는 창문을 통해 부산한 역 풍경을 바라다 보는 걸로 만족했다. 하지만 10분쯤 지난 후엔 신선한 공기 한 모금쯤을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결론을 내렸다. 그는 외투와 머플러를 두르고 깨끗한 장화에 덧신을 껴시는 등 단단한 준비를 했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기차에서 내려 플랫폼을 따라 화차 너머까지 걸어갔다. 화물열차의 그림자 속에 서 있는 두 개의 형체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은 목소리를 듣고 나서였다. 아르버스넛이 말했다. 메리, 여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그때는 푸아로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궁금증이 일었다. 더베넴 양의 목소리에선 그녀만이 냉정함과 명석함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상한 일이야. 푸아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다음날 그들은 두 사람이 싸운 것은 아닐까 하고 푸아로가 의심할 정도로 서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여자는 수심에 찬 표정이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보였다. 오후 2시 30분쯤 되어 기차가 멈춰서자 사람들은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차 옆에 몰려들어 식당칸 아래의 뭔가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푸아로가 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서둘러 지나가는 차장에게 말을 붙였다. 차장이 대답을 들은 푸아로는 고개를 끌어들여 몸을 돌리다가 바로 뒤에 서 있던 메리 더베넨과 부딪힐 뻔했다. 무슨 일인가요? 왜 기차가 멈춘 거죠? 그녀가 프랑스어로 숨가쁘게 물어왔다. 별일 아닙니다. 아가씨, 식당칸 아래에서 불이 났지만 큰 불은 아니었다는군요. 불은 이미 껐고 사람들이 수리하는 중입니다. 장담하건대 위험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험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 그녀는 의외의 말을 했다. 알아요. 그 부분은 이해했어요.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이라고요? 그래요. 이 일 때문에 기차가 늦어질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푸아로가 동의했다. 늦으면 안 돼요. 기차가 6시 55분에 도착해야만 보스폴러스 해협을 건널 수 있을 테고 그 반대편에서 9시에 출발하는 심플로 오리엔트 특급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한두 시간 연착하면 그 기차를 놓칠 거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푸아로가 맞장구를 쳤다. 그는 흥미롭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창틀을 잡고 있는 그녀의 손은 떨렸고 입술마저 경련을 일으켰다. 아주 중요한 일인가 보죠? 그래요. 전 꼭 그 기차를 타야만 해요. 그녀는 몸을 돌려 아르버스너 대령에게로 가기 위해 복도를 내려갔다. 하지만 그녀의 걱정은 기우였다. 10분 후 기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이다파사에 단지 5분 늦게 도착했을 뿐이어서 연결편에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보스포러스 해협은 거칠어서 푸아로는 항해를 즐기지 못하고 그 배에 함께 탔던 승객들도 다시 만나지 못했다. 갈라타 다리에 도착하자마자 푸아로는 곧장 토카틀리안 호텔로 향했다. 토카틀리안 호텔에서 에르킬 푸아로는 욕실이 딸린 방을 청했다. 그런 다음 지배인이 책상으로 가 자기 앞으로 온 편지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편지 3통과 전보 한 장이 와 있었다. 전보를 보자 푸아로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서두르지 않고 깔끔하게 전보를 열었다. 인쇄된 문자가 확 눈에 들어왔다. 캐스너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니 곧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참 귀찮게 되었군. 푸아로가 초조해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오늘 밤 다시 떠나야겠습니다. 심플로 오리엔트 특급이 언제 출발합니까? 푸아로가 지배인에게 물었다. 9시입니다, 선생님. 침대칸을 예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맘때쯤에는 전혀 어려울 게 없지요. 기차가 거의 텅텅 비니까요. 1등실을 할까요? 2등실을 할까요? 1등실로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십니까? 런던입니다. 이스탄불 출발 칼레행 열차의 침대칸을 예약하고 런던행 표를 사드리겠습니다. 푸아로가 다시 시계를 쳐다보았다. 7시 50분이었다. 저녁 식사할 시간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조그만 벨기에인은 고개를 끄덕였다.